방금 소개받은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요. 지금은 교육학 박사로 교육사와 교육 철학을 교육대학원생들과 함께 배우고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가보안법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를 모르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생각을 차츰차츰 자기 검열하고 재단해 가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가보안법 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또 피해자들 과거에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에 의한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 당연히 그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저는 우리 아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생 기적을 부르는 나이와 부모라면 지금 꼭 해야 하는 미래교육, 그리고 시대를 읽는 교육사, 이 책을 썼고요. 이 이외에도 몇 권의 책을 더 썼습니다. 현재는 중학생들이 어떻게 어른들과 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그 책이고요. 이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은 학교 다녔을 때 수업을 지금 생각한다면 교사가 앞에서 권위 있게 서 있고 그 생각나죠. 요즘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이들 곁으로 가서 귀담아 듣는 그런 방식이고요. 저를 깨운 망치, 그러니까 저희 그 성공회 대학교 뒷산에 신영복 선생님 더불어 숲이라는 작은 숲이 있어요. 그 동산인데 그 숲에 군데군데 저렇게 좋은 글귀를 새겨가지고 말뚝을 박아놓습니다. 저 글귀에는 공부는 망치로 합니다. 갇혀있는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에게 이런 망치가 되어준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소개하기 전에 아주 최근에 6월 7일 날 있었던 교실의 교사와 국가보안법이 있었던 일들을 잠깐 이야기해드리고 저의 망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7일 날 초등학교의 한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배지를 나눠줬어요. 6.15 6월을 기념해서 그때가 통일주간이었어요. 통일교육주간. 그래서 배지를 나눠줬는데 배지가 당연히 무슨 배지였겠습니까? 한반도 기가 그려져 있는 그 배지를 나눠줬어요. 그때 나눠줬을 때 교실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초등학생 애들이 자기 담임이 나눠준 배지를 갖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배지가 만들어졌단다 이렇게 하고 나눠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이 채 못 가서 학부모 단톡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빨갱이 아니야? 요새 간첩이 중요 기관에서 많이 활약한다는데 간첩 아닐까? 현재 엄연히 국가보안법이라는 형법이 존재하는데 이런 행동을 하다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되면서 그 교장 선생님에게까지 문제 제기 들어오고 그 담임 교사는 한 달 만에 배지를 나눠준 한 달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담임직에서 박탈됐습니다.
이게 진짜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감히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 살아가는 나라에서 저는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눈물겹고 심장이 떨려요. 그 뒤에 교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지 받고 좋아라고 웃던 아이들이 혹시 내가 웃은 게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요즘 괴물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간첩이 아닐까? 이렇게 올린 학부모들조차도 저는 차마 그들이 괴물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건 우리 사회입니다. 국가보안법이 그렇게 잔인한 혐오와 배제를 당연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공격한 사람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슬펐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은 그 신문을 읽은 또 중학교 아이들은 누구를 생각할까? 지금 대학생이 된 내 제자들은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잘 아시죠? 네. 인왕산 제색도죠. 진경산수화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어요. 왜? 진짜 경치를 그린 우리나라의 산과 들을 그린 최초의 널리 알려진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인왕산에 올라가는 길에 윤동주 문학관 길 건너편에 가보면 이 정선이 진경산수화를 그렸던 곳 해가지고 그 장소가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진경산수화가 있기 전까지 아마 우리는 고등학교까지 다니면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알고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아주 잘된 그림, 명화라고. 몽유도원도는 우리나라 산수화를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중국의 그림을 모방한 그림이죠. 그게 그동안까지는 아주 유명한 화가로 대접을 받았는데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나온 이후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산수화, 우리나라의 풍속도, 그 김홍도의 풍속도, 신윤복의 그 풍속도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땅에 대한 애정,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런 애정, 그것을 그 자체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림이야말로 진경산수화. 이런 그림이 각광받았을 때 그 나라의 문화가 융성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이 진경산수화를 보면서 굉장히 세게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를 일깨운 망치는 이것이었습니다. 4.3 항쟁 그리고 여순 항쟁 모두 특별법 제정됐어요. 그렇죠? 가장 앞장선 희생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법은 아직도 엄연히 살아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저는 제 아들이 군대에 갈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군인들에게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군 복무를 하게 하는 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이라는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군 생활을 하게 될지에 대한 굉장한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알기 전에는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 역사적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한 20살 많은 언니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아야, 나는 우리 아들이 아주 정의롭게 커도 걱정이고 정의롭지 않고 그냥 다소 비겁하게 진실을 외면하면서 커도 정말 걱정이다. 나는 이게 내가 엄마로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 아들이 군대 갈 때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 토벌 출동 거부한 14연대 그 군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그해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던 국가보안법이었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서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교육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사실은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에서의 많은 민중들의 항쟁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한 역사교사로서 5.18 교육을 하다가 아주 혹독하게 국가보안법으로 8년 동안 재판에 시달린 사람이 저의 동료 교사인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 선생님입니다. 이게 저에게 또 저의 생각을 일깨운 굉장히 현실적인 눈앞에서 제가 경험한 그런 망치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함께 보던 우리 엄마가 그때까지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 1년이 가지 않아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얘야, 내가 그때 했던 말 기억하니? 그래서 야, 잊어버려라. 다 잊어버려라.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 이제 남과 북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류를 하기 시작했죠. 2000년 6.15 공동선언 너무나 감격스럽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6.15 공동선언 이후에 저희 교사들은 정말 우리의 어떤 묵은 과제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6.15 공동선언보다 더 저희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이때 6.15 공동선언이 있고 난 뒤에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통일교육 지침서가 나왔었는데 뭐라고 나왔었냐면 남과 북은 상호 존중의 대상이다. 앞으로 교육을 할 때 상호 존중에 입각해서 교육을 하시라. 그리고 북에 대한 교육은 사실에 의거해서 교육을 하시라. 이때 저보다 한 10년, 15년 선배이신 도덕 선생님께서 너무나 그 통일교육 지침서를
반갑게 저희들한테 막 전화하셨어요. 통일교육 지침서 봤어? 아니요, 아직 못 봤는데요. 아, 그것 좀 꼭 봐. 그거 보고 교육해. 이제 그럼 됐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통일교육 지침서는 그 조항이 유지되었을까요? 폐지됐을까요? 네. 언제 폐지됐냐면 이명박 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상호 존중 빠지고요. 사실에 입각해서 빠졌습니다. 안보 중심의 교육을 하라 그랬고요. 저희는 사실 그 엄청난 촛불 항쟁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뀔 줄 알았고, 저희가 촛불 항쟁 이후에 가장 많이 통일교육원에 들어가서 통일교육 지침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거를 교사들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안 바뀌었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한 조항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이 우리 교육을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가 바로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6월 7일 배지를 나눠준 교사에게 그 모습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계각층에서 막 만나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만났죠. 만나기 전에 우리가 6.15 공동선언이 너무 좋아서 6.15 실천단을 만들었어요. 전교조 교사들이 6.15 실천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북녘이 어렵다는데, 특히 교과서용 종이조차도 구하기 어렵다는데 우리가 교과서용 종이 보내기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6.15 공동선언 이후에 아마 교육 쪽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진행되었던 게 북녘 제자들에게 교과서용 종이 보내기 운동을 하는 6.15 실천단이었어요. 6.15 실천단이 제가 전교 통일위원장을 하고 열심히 막 남북 교류가 활발할 때는 3,500에서 4,000명 정도 됐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매월 10,000원씩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이제 북의 북녘 제자들에게 종이를 보내는 곳으로 쓰이도록. 이게 사실은 남쪽에 그 통일운동하는 사람에게도 감동을 줬고요. 북쪽에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뭐 얼마나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큰 도움이 됐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남북 교육자 교류는 굉장히 서로의 많은 남과 북의 배려 속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03년, 그러니까 참여정부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이제 처음으로 남쪽의 교사 130명이 북의 교직동 교사들을 만나러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에 갔을 때 그 비행기를 내서 우리를 백두산까지 교사들이 갔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했던 건 이렇게 좋은 걸 좀 더 많은 교사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 반대했어요. 왜? 그러면 그 비행기 130명 탈 걸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기꺼이 서로 토론해서 양보를 하고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함께 공동으로 남쪽에서는 교류 활동을 하고 북은 교직동이 나와서 교류 활동을 하고 해외 분들까지. 그래서 2004년도에 이제 금강산에서 진짜 그 남과 북 해외
교사들이 모여서 한마당을 합니다. 2박 3일간. 그리고 만들어졌던 게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 교육본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그 교육자 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죠. 그때 북에서 이제 함께 협의하는데 그쪽에서는 부위원장님이 남자분이니까 남쪽에서는 여성분이 사회를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제가 실무단에서 유일한 여성이어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사회를 보고 내려와서 있는데 한 여학생이 막 뛰어오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꾸벅. 그러면서 사회자 선생님 뭐 저쩌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학생들의 공연 잘 봤다, 고맙다 이러면서 학생은 이름이 뭡니까? 이랬더니 제 이름은 리설주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역사적인 이제 그런 교류가 많이 있으면서 남북 공동 수업도 진행이 됩니다. 남북 공동 수업은 저희가 처음에는 사탕과 이게 남과 북의 평화적 그 교류와 통일은 달콤한 거란다 이러면서 사탕, 막대 사탕을 나눠주면서 같이 교육을 했었어요. 그 교육 자료에 막대 사탕이 있었는데 또 그게 뭐 친황 뭐 사탕이 뭐 이를 썩게 한다느니 막 또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이제 2005년도 6년도에는 사탕 대신에 통일 호박엿이라고 해서 친환경 호박엿을 이제 같이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런 평화통일이라는 건 아주 달콤한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기도 했고요. 그게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자기 돈을 내서 구입해서 한 200만 정도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탕 박스가 5, 6만 개 나가잖아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됩니다. 한때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나 뭐 청년들이 너희 그 통일교육 받았어? 이 말을 너 사탕 먹었어? 너 사탕 못 먹었어? 이런 얘기로 주고받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남북 공동수업 장면인데요. 여기는 어디일 것 같아요? 일단 남쪽일까요? 북쪽일까요? 자, 여기는 남쪽이고요. 2006년도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의 교실 책상하고 다르다는 게 이해가 갈 거예요. 학생 수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2006년 6월 15일이고요. 저 사진에 있는 저 20대 후반 29살 도덕 선생님께서 당당하게 수업 공개를 하신 아마 분단 이후 최초이자 마지막인 현재까지 마지막인 공동 수업 사진인 것 같아요. 되게 역사적인 사진이죠. 그래서 이때 2006년에 광주에서 6.15 공동 행사가 남북 공동 행사가 열렸습니다. 목포에서 뭐 대공연이 있었고요. 광주에서 있어서 그때 우리가 명실상부한 그 공동 수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맘먹고 공동 수업 주관이기도 했고 그래서 광주의 무진중학교에서 이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하기 전에 6월 첫째 주에는 이 수업이 성사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6월 첫째 주에는 교총에서 시범 수업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있는 그 중학교에서 수업을 공개했고요. 그때 권혜요 씨가 그 수업에 보조교사로 참가해서 어린이 영양 빵 공장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저께인가 권혜요 씨가 뭐 조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몽당 연필로.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러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제가 광주에 있는 무진중학교 교사 연수를 가서 이걸 보여드렸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다들 놀래더라고요. 이게 진짜 우리 남과 북의 교류 상황을 깰 만한 망치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 실제로, 그리고 앞으로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 국정원이 저를 자료 수집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압수수색 당했을 때, 그리고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주고받은 메일 또는 열어보기만 해도 소지로 딱 그렇게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메일을 보냈다. 안 열어보면 소지가 아니에요. 열어보면 소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지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메일이 제 키보다도 많더라고요. 이거를 실무하고 했으니 남쪽에 있는 많은 통일교육 단체들하고도 얼마나 많은 메일을 주고받았으며 또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류가 중단되고 진짜 대통령 선거는 정말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그렇게 남북 교류가 활발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얼어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평화통일교육 탄압, 저희 집에 12월 10일, 1월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정말 청소를 잘하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이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태어나기 전 참여정부 때도 정교조 교사들이 무수히 서울에서 통일현장, 또 전북의 통일현장, 부산의 통일현장 무수히 막 그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가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많은 단속을 했고 저도 또한 그랬죠. 그래서 별거 없었던가 봐요. 1년 동안 조용하더라고요. 압수수색만 하고 아무 후속 조처가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그해 12월에 2012년에 선거 있었죠. 대선. 그 대선 때 했던 말 중에 우리를 분노케 했던 게 그 박근혜 후보가 얘기했던 정교조는 해충이다 이런 말 했던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사실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을 때도 분노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욕을 할 때도 엄청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2013년 2월에 기소를 했어요. 저는 이제 국정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제가 국어교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참고로 시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있잖아요. 브레이트에. 저는 그 살아남은 자의 슬픔의 시를 계속 읽으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어떤 거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게 뭐지? 그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걸 해도 감성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제가 국정원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 국정원 그 앞에서 정문 앞에 있는 그 공간에서 소지품을 다 내려놓고 핸드폰까지 내려놓고 전 되게 놀랬던 게 저는 당연히 내려놨는데 저랑 같이 갔던 젊은 변호사도 핸드폰 놓고 필기도 놓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의 그 까만 차를 타고 안으로 이제 가는데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금방 가겠죠. 근데 그 거리 가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인데 저에게 체감되는 건 지금도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에게 역사의 진보란 무엇인가?
이 길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밖으로 햇볕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변호인과 함께 이 길을 가는 거, 딱 여기까지가 역사 발전이구나. 국가보안법 탄생 이후 역사는 여기까지 진보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을 흘려서 내가 그나마 변호인과 함께 갈 수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 브레이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시를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엄청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그때 타고 가면서 얼마나 나의 제자들과 나랑 함께 남북 교류 사업을 했던 이 후배 교사들과 동료 교사들이 얼마나 저를 믿고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내가 떨고 있다라는 사실에 그 시가 이해가 갔어요.